그러니까 정청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게 청래당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걸 만든 이유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계기가 된 것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는 날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는 날이 작년 5월 29일이에요. 5월 29일. 네. 그래서 5월 29일 날 제가 이제 페북이나 트위터로 내 임기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을 세월호를 기억하면서 봉고차도에서 1박 2일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해달라. 네네. 그래서 한 30여 분하고 동고차도를 들어가서 세월호 또 가족 몇 분하고 그래서 팽목항 가서 추모하고 동고차도 들어가서 1박 2일 마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인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가짐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세월호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그때 같이 가신 분들이 쉬운 말로 이제 팬클럽 좀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팬클럽이냐. 그래서 그냥 말을 못 꺼내겠어요. 이제 팬카페 이런 걸 좀 만들자. 거기서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번 갔어요. 사람들하고. 행복함. 네, 동고차도. 또 들어갔는데 그때 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할까 말까 이렇게 있다가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근데 보니까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촛불 시위에.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좀 다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면 카페를 하나 만들자. 동고차도 이제 1, 2차에 갔던 분들. 그래서 카페를 이제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알렸더니 사람들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래당에서 이제 깃발을 만들고 이제 촛불 시위에 참여를 했죠. 이제 그 깃발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가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썰전 200회 특집을 제가 한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근데 김구라 씨가 청래당이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9,000명이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뭐 모임도 하고 뭐 산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끈끈해졌어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1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픈 모임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청래당 카페를 통해서 이제 촛불 시위도 좀 참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대선 때도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그렇게 되고 지금은 저희 회원들이 다 열성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집 앞에 가서 시위하는 거 처음부터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네. 갔더니 우리 회원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 가서 점심을 이제 한 끼 사면서 청래당 손들으라고 했더니 20명 중에서 17명이 손들더라고.
근데 그 정청래를 지키는 사람들, 네. 그 지킨다고 하면은 누군가로부터 위해가 가해진다는 그게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 누구로부터 지키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였어요. 지난 총선 때 컷오프 될 일이 아닌데 그거. 부당하고 억울하게 컷오프를 지켰으니 아. 당했으니 우리가 잘 지켜서 20대 총선에 뭐 구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부당한 공격과 이런 거에 좀 잘 지키자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이제 청래당이라는 이름은 제가 줬어요. 근데 그 총재라는 표현은 굉장히 권위주의 시대나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반전의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청래당이라는 뜻도 내가 정청래이다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그 유머처럼 그런 말이죠. 내가 뭐당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청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원 가입 거기에도 정청래의 정치 철학, 정치 노선 이런 거에 동의를 해야만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저도 이 게시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그게 어떻게 보면 노선, 어로, 이렇게 굉장히 물론 이제 반어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권위적인 유산이 물론 반어적인. 우리는 이제 그런 권위를 깨자는 거고. 그래서 총재 이러면 구시대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우리가 농담처럼 이제 행동하는 아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정청래니까 정청래처럼 행동하고 정청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어떤 그런 면이 좋고 동의하기 때문에 다 회원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말을 그러면 그러니까 전 회원의 민주화 이런 거죠.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임명직을 안 하겠다고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 뭐 정치라는 게 또 뭐. 근데 임명직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있는데 저는 임명직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4년 동안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 많은 걸 1년은 지났지만 4년 동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 아니죠. 하다못해 뭐 남들도 다 하는 장원 같은 거 한 1년 반 정도 하고 나면 얼마든지 그 다음에도 유리할 텐데. 아니 뭐 사람마다 가는 게 다르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아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건 이제 일종의 임명직은 아류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정동영, 김근태 열린민주당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장관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들어가서 저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아니 정동영, 김근태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은 또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그렇다고 비서실장 내가 해서 또 뭐 하겠다 이러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장관해서 대통령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다 긴 호흡으로 산을 보고 가는 거지 숲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내년에 지금 대전시장이 내년에 대전시장 뭐 그런 얘기도 얼핏 나온 거 같은데 전 전혀 뭐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그래요? 네. 권석택 시장 저거 때문에 원래 그 대전에서 학교는 다녔죠.
아니 제가 50여 년을 살면서 대전에 산 건 3년밖에 안 돼요. 아, 그게 무슨 인연이고 저는 그렇게 한 정치를 저는 배격하고 하려면 서울시장을 해야지 무슨 뜬금없이 대전시장. 아 서울시장은 무슨?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이 원한다면 서울 시민이 원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다. 도전해 보시. 아, 서울 시민이 원하면 도전하겠다. 원하면 도전하겠다. 네. 사진 자꾸 뭐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당내 그 경선 룰이 권리당원 50%, 서울시민 여론조사 50% 이래요. 그래서 이건 언론을 대고 처음 하는 얘기인데 승산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권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 오히려 더. 여의도에 있는 언론들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변에서 권유를 하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겠다. 도전하라 권유를 하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개인기로 넘을 수 있는 벽이에요. 근데 그 이상 광역단체장부터 대선까지 이거는 개인기로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대 정신이고 시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요청인 거죠. 그래서 시대 정신이 나에게 있다면 당원과 서울 시민들이 그리고 그런 시대 정신의 어떤 요청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도전하겠다. 그럼 서울 시민의 지금의 시대 요청적 시대적 요청은 뭐라고 판단하고? 첫 번째는 아마 문재인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누가 열심히 뛰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뛸 것인가. 왜냐하면 서울 시민의 삶이 국민의 삶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본다면 문재인 정부 지난 대선, 정권교체, 국정농단, 촛불시위, 촛불혁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누가 진정성 있게 뛰고 있는 거야 현재도. 저는 당원들은 그것이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거의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방송에도 그렇고 팟캐스트에도 그렇고 거의 저 문재인 정부의 홍보 대사 같은 제가 그걸 자임하고 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75%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75%는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75%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거 75%를 홍보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어제도 부산을 갔다 왔고 내일은 이제 경남 창원을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외부 강연을 다니는데 강연 주제가 문재인 현상에 대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왜 이렇게 광풍, 열풍 같은 지지가 있는가. 이 마이클 잭슨보다 지지율이 높잖아요. 지금. 표본을 갖다 넣어서 여론조사라는 건 뭐 방법과 아니 마이클 잭슨 전성기 때 미국 국민들에게 마이클 잭슨을 지지하느냐 물어봤으면 75% 나왔을 거예요. 지지한다? 좋아하느냐? 그래서 이제 강연 이제 주제인데 이런 거예요. 문재인 이전에는 없었고 문재인 이후 대통령 이후에만 있는 현상들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안철수는 25% 지지를 받았을 때 모든 언론이 나서서 안철수 현상, 안철수 신드롬을 얘기했는데 왜 그거 셋 더블이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현상이라는 네이밍을 안 할까? 이거는 언론의 기계적 중립 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라도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녀야 되겠다. 이거 문재인 현상이거든요. 정권 초에 아니 YS도 정권 초에 저거 하고 하나에 척결하고 재산 공개하고 그럴 때 한 80% 이상 나오기도 했어요. 반짝했죠. 지금 벌써 이제 7개월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꺼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아니 6월달에 영국의 가장 큰 록 페스티벌 15만 명이 모인 록 페스티벌 앞에서 우리 교민들이 깃발을 들고 나왔어요. 하얀 천에 높이 들고 15만 관중이 그걸 봤어요. 그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공이 써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내정하니까 야당에서 막 흔들고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 이전에 10명의 외교부 장관이 지지 성명을 했어요. 거기는 이명박근혜 정권 외교부 장관도 포함이 됐어요. 이게 없었던 현상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경화 임명하라고 지지 성명을 했어요.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니까 490명 대학 교수들, 지식인들이 정론관에 와서 국회 정론관에 와서 임명하라고 얘기해요. 없었던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문재인 우표를 내니까 100m씩 막 줄을 서요. 전국에 있는 모든 우체국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문재인 시계가 나오니까 이게 또 시계 열풍인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제가 그래서 보니까 123년 전에 갑오 농민혁명이 있었잖아요. 갑오 농민혁명이라는 것은 무능한 이씨 왕조를 타파하고 반봉건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어쨌든 당시 고종이 진압할 능력도 없고 설득할 능력도 없으니까 외세를 끌어들이죠. 일본 끌어들이고 청나라 끌어들이고 그래서 청일전쟁부터가 됐고 우리나라가. 근데 1894년 12월 달에 12월 마지막 날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 10,000명이 일본군하고 대치를 하다가 일본군의 우수한 무기 성능 때문에 동학농민군 총수가 몇 미터 안 나가는데 죽창 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9,500명이 학살당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민주주의, 인간 평등 사상 이것이 모태가 돼서 알고 봤더니요. 3.1운동이 동학농민의 후예더라고요. 그 정신이에요.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분들도 다 그 정신이에요. 동학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해방정국이 됐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주체 세력들이 정권을 못 잡잖아요. 실패하죠. 4.19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의 후예들이 그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 4.19 혁명을 일으켰지만 실패해요. 80년 5.18 때도 동학의 후예들이에요. 저희 80년대 운동권 학생들도 결국은 동학의 후예들이에요. 우리 맨날 녹두 장군 얘기하고 갑오농민 전쟁과 노래 부르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양계 분열을 실패했어요. 그게 30년 만에 123년 동안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원하는 정권을 세운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현상은 내가 고조 할아버지 얼굴을 모르지만 고조 할아버지의 정신이 우리 집에 가풍이듯이 동학 사상, 그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인간 평등 사상, 인내천 사상이 끊임없이 면면이 이어져 와서 처음으로 혁명 주체들이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 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명박근혜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통령인 거예요.
예전까지는 국민이 대통령이었고 우리의 대통령이었어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 프레지던트. 그래서 문재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에요. 문재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컷오프 때 경험했어요. 뭐냐면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이거는 정부 수입이 처음이에요. 기자들은 모르는 일이지만 중앙당부터 17개 광역 시도당이 일주일 동안 항의 전화 폭주로 업무가 마비됐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 공천 하나 떨어졌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순복하고 더 큰 유세를 만들어서 제가 94명 지원 유세를 했어요. 그 중에 몇 명이? 거의 다 됐죠. 많이 됐죠. 근데 공천을 떨어진 사람이 지원 유세 간 적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94명 1,500km를 달렸는데 그때는 제가 최고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왜냐면 너무너무 지원 유세 요청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광주 송정시장에 가서 유세를 하는데 진짜 저보다 더 덩치가 크고 건장한 40대 초반 남자가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유세가 끝나가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의원님 저 같은 놈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유세가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의원님이 좋아서 당에 있다고 다 했는데 의원님을 자르는 건 저도 자른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심리적 일체감이에요. 정청래가 잘렸으면 나도 잘린 거예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선거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좀 치렀잖아요. 네. 보궐선거 응?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이제 촛불 과정에서 네. 마지막까지 제가 그때 광화문에서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였죠. 그 세종문화회관 그 지하 여기에서 그때 변학의 농민 그 장례식 때인가 뭐 그게 뭐 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난 대선도 그렇지만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이명박 특히 박근혜라는 존재에 대한 반작용이 거기서 확 든 거 아니에요. 주도하기도 사실 당이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았고 못했거든요. 주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민들의 자발적 힘이니까. 또 원내대표는 장외투쟁하고 추 대표는 뭐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 제안이라고 했다가 망신당하고 그랬거든요. 이미 민심이 한참 그렇게 앞서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당이 주도할 수도 없고 당이 주도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세 번째는 심리적 일체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네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노무현의 피값으로 쌓아올린 금자탑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응어리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저도 우리 마포구에 그때 분향소를 찾았을 때 박명록에 이름 쓰고 간 사람만 8,000명이에요. 8,000번을 그분을 잡고 울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랬던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그게 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노무현 대통령을 허망하게 잃은 사람들 다시는 노무현처럼 그렇게 잃지 않고 했다는 사람들의 다짐과 결의가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드롬이라는 과학적 설명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인이 지금 문재인 열풍,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네 가지 이유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지금 곳곳에 문화 지체 현상들이 생깁니다. 문화 지체 현상. 왜냐하면 새 세상이 됐고 새로운 문화가 열렸고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걸 보고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수능하는 것을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겨레 신문의 김정숙 씨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88년의 눈으로 2017년을 바라보면 시대의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겨레 기자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김정숙 여사라고 쓰는 걸 못하냐, 왜 김정숙 씨라고 쓰냐 그랬더니 그 기자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88년도 참가를 하면서 대통령 영부인 여사는 씨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회사에도 그의 룰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정했냐 했더니 존칭어라는 거예요. 씨가 왜 격화시키냐는 거예요. 존칭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답답한 사람들아, 언어라는 것은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쳐. 존칭어는 그때 존칭어인지 모르지만 지금 존칭어는 그 개념은 사멸했어. 아니 어이 김씨 그러면 기분 좋냐? 그건 지금 존칭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존칭의 개념이라고 과거의 끝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바꿔야 된다. 니들 다 망한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바뀌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지금 농기구 갖고 덤비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뭐가 또 중요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죠. DJP도 있고 뭐도 있고 IMF도 있고. 근데 TV 토론이 없었으면 이겼을 거예요. TV 토론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90년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이 없었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촛불혁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이 SNS가 없었으면 가능했을 거예요. 지금은 SNS 시대거든요. SNS를 영어 자판으로 한글로 치잖아요. 그게 눈으로 나와요. SNS는 시대의 창이고 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포탈에 댓글 달리는 거 보세요. 왜 이렇게 야당을 그냥 묵사발 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댓글로 다 있을까? 그럼 그게 동원된 힘으로 가능할까? 국정원처럼 돈 주고?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다 이제 여론이죠. 여론은 또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SNS 팟캐스트라는 것이 공유 확산이에요. 빠르게. 근데 그 SNS에 문재인 지지를 떠받들고 사람들이 지금 500만 명. 단군 이래 500만 대군을 형성한 군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촛불이 과연 없었으면 없었으면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이 다시 재수해서 됐을까 하는 것도 사실 또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대표 시절에 한 번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뭐냐, 대표로서 좋기를 여론을 지지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박지원, 안철수 등으로부터 많이 당했잖아요. 거기서 오는 동정심, 연민의 힘이 그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부터 컸던 거고요. 그리고 역사란 가정은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 지지들을 1위를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겹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지지자들이 엄청 나온 거고 촛불에 그런 거죠. 근데 뭐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남기로 이제 고민하지 않았어요. 고민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좀 고민. 고민 전혀 안 했고. 제가 뭐 제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그 얘기는 뭐 하여튼 결혼할 때부터 이제 생각한 얘기고, 당에 입당하면서부터는 내 당 경력에 탈당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다. 그런 뭐 시작하면서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허덕됐다고 뭐 탈당한다는 생각은 티끌만큼 한 적이 없어요. 이를테면 근데 그 손혜원 의원을 딱 추천을 본인이 하셨나요? 예, 제가 했어요. 그 손혜원 의원을 추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이를테면 다른 지역에 있었던 그 정치인들 이제 남자 투박이 마파에 누구를 갖다가 공천했다면 탈당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래도 남아있었어요. 그거는 저를 잘 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든 손해는 이것만 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서로 네. 뭐 약속이 약속한 적은 없어요. 약속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어떡하. 본인이 말하신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커서보 될지는 꿈에도 몰랐고. 그리고 원래 공천이 됐었어요. 공천이 되어 왔는데 김종인 대표가 빠꾸를 넣은 거예요. 탈락시켜서 갖고 가요. 여기서 올라왔는데 대표가 그럼요. 빼라. 네. 왜 이렇게 사람이? 그건 뭐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네, 미스테리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제 커트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에 난리가 났죠. 당사 앞에 가서 이제 뭐 제 지지자들이 뭐 필버스도 하고 막 소리를 치고. 지금도 서울시당 여성 당직자가 저를 보면 울어요. 왜냐면 그때 일주일 동안 전화 받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쌍욕 듣고 하는 게 저를 보면 그게 다시 떠올리는데요. 근데 전국적으로 다 됐더라고요. 제가 강연 다니면서 보니까 일주일 동안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보면 우리 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비등비등하다가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한 게 제 컷오프였어요. 그 정도로 영향이 컸어요. 컸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집거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40명이 전화가 왔어요. 선거운동을 못하겠죠. 그래서 아침 지하철 뭐 아침 인사 가면 뭐 그냥 사람들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정청래 컷오프 시켜놓고 무슨 납작으로 펴달라고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촉구에 가면 사람들이 공을 찰 생각하고 자기를 차더라. 발길질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녁에 호프집 가면 막 젊은 청년들이 술 먹다가 화내고 막 선거운동을 못하겠다. 그리고 몇 명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쪽지로 난리가 났어요. 이게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교포들이 국내 정치에 굉장히 관심 많았어요. 국민들. 그러니까 막 무슨 뭐 시드니, 시애틀, LA, 뭐 뉴욕, 베를린, 런던, 파리, 막 세계 곳곳에서 뭐 자카르타, 뭐 뉴델리 막 이런 데서 다 빨리 탈당하고 무속 나가라. 그리고 꼰대를 보이더라고. 그리고 대부분 의견이 뭐냐면 정 의원이 탈당하고 무속 나가면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 그런 분위기 많이 있었죠. 그런 분위기 있었죠. 근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일산에 있는 40대 어떤 남자인데 저한테 사진을 하나 찍어서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베란다에 온 정청래를 푸시킨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자.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다른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베란다에. 현수막 걸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이 내 개인의 문제를 떠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이거 정봉주 깔때기가 왜 이렇게 국민들이 그 본인을 좋아한다고 하죠? 저들요. 왜 그런 반응이 나죠? 좋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첫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비토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컷오프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의정활동 상위권, 톱상위권이었거든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그리고 세월호 24일 단식이라든가 또 그 직전에 있었던 필리버스터 이런 걸 통해서 컷오프 될 이유가 없다 이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안철수 등 탈당파들이 국민의당에서 자기들만 공천하면 되지 더불어민주당 누구를 공천하면 안 된다. 공천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중동에서도 누구 공천하지 마라. 거기 항상 제가 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런 저는 이유로. 그런 것이 였지 않나 이런 이게 뭐 팟캐스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본인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호감도가 또 역시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게 뭐 기본이 돼야 제가 무엇을 한 사람인지 몰랐으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아마 파파이스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파파이스에서 몇 개월 동안 제가 개근으로 이렇게 출연했으니까 거기서 제가 의정활동하는 것을 일주일에 의정부 하듯이 계속 했으니까 그걸 많이 알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 이제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나를 컷오프 시켜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3%에서 5% 박빙 지역은 이거 나 때문에 다지겠더라고요. 수도권. 그래서 나중에 선거 끝나고 어떤 전문가들은 20석을 날릴 수도 있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3%에서 5%의 박빙 지역은 왜냐하면 핵심 지지층들이 난리가 나고 다 탈당하고 이런 사태였기 때문에 선거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선거 끝나고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추호 선생은 지금도 그런 운동을 못하는. 아니 저는 그분에게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봅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분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분 생각대로 한 것이고 또는 나는 내 생각대로 또 탈당하지 않고 또 지원 유세까지 했으니 굳이 뭐 승패를 따질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이겼다고 봐요. 그때 이제 우리 버스는 빅뱅의 정치판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우리 정치판에서 보다 저 고소됐잖아요. 고소했다가 취하를 했지만 얼마 전에 그 판도라에 나와서도 여전히 이제 불쾌한 표정을 짓고 하던데. 근데 이제 그것도 예전에 여의도 국회의원들 몰고 다니는 개념으로 보면 좀 대표가 부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국회의원들은 결국 유권자 뽑아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SNS 팟캐스트 시대에 박지원 대표는 구급이죠. 지금. 왜냐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소통을 그래도 많이 하는. 거의 몰매를 맞잖아요. 뭐 탄핵 국면에서 문자 폭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박지원일 거예요. 6만 통이다 받았대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거라고. 뭐 그러 본다면 9단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6단 정도 줬는데
부산 정도의 이런 사람은 앞으로 내가 삼김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정한 정치보다는 저는 DJ하고 IS 같아요. DJ하고 IS.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훌륭한 정치인은 안티가 많다. 탁월한 정치인은 안티를 활용한다. 위대한 정치인은 안티를 지렛대 삼는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YS나 DJ나 안티 지지자들을 관리하고 활용한 탁월한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인색하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뭐 대중적으로 뭐 거의 몰매받고 있고 우리 진영에서는 목기춘으로 통해요. 목포김기춘. 네, SNS에서는 목기춘을 통해요. 근데 그게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선수가 많으면 성공한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눈을 가졌다면 항상 본질과 구조를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현상을 쫓는 동네 축구가 아니라 이게 어느 것이 이 시대의 골목이고 어느 것이 이 시대 정신을 잡는 정치적 행위인가 이런 것을 저는 굉장히 천착하면서 많이 보려고 그래요. 뭐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든 뭐 이제 정치 일종의 해설과 비슷하게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 박지원 안철수당 뭐 지금 하고 또 이제 뭐 쪼그라들어 있는 방향 어떻게 될까요? 조금 헤어지는 건 시간 문제죠. 안 맞아요. 박지원 호남.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민주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저분들은 이제 정치미화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 이념이 같아야 돼요. 그 정치 이념에 따른 정치 노선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정치 행위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건 정권 획득이 목표가 오지 않겠어요. 근데 국민의당은 문재인 싫어요 클럽이에요. 문재인을 반대하는 것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정치 이념이 강령을 뭐라고 썼는지 다 들어가 봤어요. 그냥 민주당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념에 따라서 뭉쳐갖고 또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거의 그 전통적인 정당의 개념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에 요즘 정당이 사실은 뭐 거의 주식회사 이게 이익에 따라서 그렇죠 맞아요. 이익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왜 이게 안 되는 정당이냐면 안철수 대표님이 결심한 것 같아요. 호남 가려면 가라 털어내고 나는 다른 정당을 발판으로 삼아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폭망하면 그때 내가 탁 들어가가지고 보수의 오른쪽에 대선 주자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게 이제 그래서 안철수는 오른쪽으로 행군을 하라고요. 국민의당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근거업처럼 생각하는 것이 호남 기반 DJ 정신이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DJ 정신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죠. 그리고 호남이 오히려 자기의 머리주머니라고 생각해요. 족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말이 다른 방향으로 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에 묶여 다른 방향에 뛰면 언젠가는 끊어지겠죠. 그래서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지금 사실상 소멸해 가는 과정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이제 단식을 물론 이제 그게 가슴 아픈 저거에서 된 거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또 감성 이미지를 그러니까 단식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건 오히려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이미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드러운 이미지와 대중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정말 뭐 팟캐스트에서 하듯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강성 이미지를 보이지 말고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강성입니까? 아니면 온화한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래도 저 강한 이미지가 훨씬 크죠. 뭐 본인도 뭐 인동초라고 스스로 얘기했지. 김대중 대통령은 반대 지점에서는 빨갱이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예요. 정치를 왜 하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어갔어요. 근데 그 죽어간 자식들, 유가족, 엄마 아빠들한테 모욕을 해요. 당시에.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나 좀 알자. 근데 그 엄마 아빠들을 막 정부에서 탄압하고 세금 도둑이라고 모욕 주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가장 약자고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잖아. 그 중에 한 명인 유민 아빠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해요. 46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아픔을 뭘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을까? 특히나 국회의원이었는데 뭐 세월호 특별법도 뭐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비 올 때 비 맞지 말라고 우산을 써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죠. 그래야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아픔을 다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당신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같이 비를 맞겠다. 그래서 24일 단식을 한 거예요. 그게 강성이라면 100번이라도 강해져야죠. 강성이 되야죠. 그때 이제 그 의원 시절에 지금 이제 사실 드러나는 거긴 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특위 그 간다. 그 지금 이제 그 수사부터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증거 조작에 검사까지 물어나고 그중에 한 지금 자살까지 했지. 그런 거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생각? 그래서 이번 주 판도라에 그걸 주제로 하려고 그래요.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순간 덮여진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다 드러났지만 5년 전 12월 14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 그때가 문재인 후보가 계속 밀리고 있다.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집니다. 12월 14일.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0.3%를 앞섰다고 발표가 됐어요.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이었어요. 12월 14일. 그리고 조중동도 박빙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12월 14일이에요. 그리고 댓글 사건 그게 있었던 게 그로부터 3일 전이고요. 국정원 댓글 사건.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게 심각한 일이구나 이게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댓글 사건도 김하영. 그러니까 12월 14일 아침 8시 긴급 기자회견합니다. 박근혜. 그래서 댓글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걸 밝혀지면 문재인 책임져라.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리 당원 그 오피스텔 앞에 있었던 의원들을 감금죄로 고소해요. 그렇게 되고 그날 김무성이 NLL 대화록을 읽은 날이 그날 오후입니다. 부산 서민뉴스에서 14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국정원이 댓글 흔적을 발견합니다. 12월 14일 다 보고가 됐을 거예요. 아마. 당시 새누리당 14일날 댓글이 발견되는 것이 저희가 국정조사를 할 때 동영상으로 다 나왔어요. 12월 14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16일날 3차 대선 토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때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댓글도 별거 아닌 걸로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날 6시경에 이 사이버수사대 경찰들이 CCTV 동영상을 나옵니다.
댓글이 나왔다는 걸 지우고 그리고 보도자료를 준비해요. 그리고 경찰에 보고를 하겠죠.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대선 TV토론 마지막 TV토론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박근혜 후보가 말실수를 합니다. 보고를 받았겠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댓글 사건이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걸로 나왔지만 이렇게 말실수를 순간이에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겠죠. 좀 있으면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요. 언론국이 지나가요. 그리고 10시에 끝나요. 그러면 3차 토론은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이제 술집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근데 YTN에 김진성준하고 박성규 대변인이 나가서 토론합니다. 10시 20분에 박성규 대변인이 뭐라고 하냐면 좀 있으면 발표한다. 아무것도 없는 걸로. 다 통했다는 거죠. 그리고 11시에 수석경찰서장이 발표한다. 댓글은 없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11분 후에 국정원에서 성명을 했다. 민주당 고소하겠다. 그게 뭐냐면 14일부터 16일까지 그들은 그들의 입장으로 위기관리를 너무 잘한 거예요. 조작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국조위도 했는데 그때 밝혀내지 못한 부분 물론 이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있지만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니라 밝혀냈어요. 냈어요. 밝혀냈죠. 지금 얘기한 것을 그때 다 얘기했어요. 아니 조작했지 않냐.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에서. 그리고 권은희 수사과장이 키워드 분석을 100개를 보냈어요. 다 빼고 4개를 했는데도 나왔어요. 국정원 댓글이. 그리고 그러면 국정원 댓글이 나왔는데 그거를 지우는 과정, 조작하는 과정까지 동영상으로 다 보여줬어요. 근데 조정동을 비롯한 지상파 언론에서 뉴스를 보도를 안 해요, 그걸. 그러니까 저희 보고 아무것도 못 밝혀냈다고 그러는데 다 밝혀냈거든요. 그때.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밝혀낸 것과 지금 새롭게 드러나는 현실은 양의 차이만 있을지언정 진실은 그때도 밝혀냈어요. 근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안 알려진 거죠. 국회에 우리끼리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원 그걸 이제 수사기능 폐지하고 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그때 이제 11시간 39분 필리버스터를 했던 것이 테러 방지법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테러 방지법 지금 이미 어쨌든 테러 방지법은 지금 제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 폐기 내지는 개정해야 되는. 당연히 폐지해야죠. 폐지해야 되는. 당연히 폐지해야죠. 그러면은 추진하고 있는가 여부는 이게 아닙니까? 아니 근데 추진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데. 좀 수준이 밀렸던 것 같고 지금 박빙 국정원 적폐수는 TF에서도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국정원은 그걸 안 하니까. 네. 그렇죠. 국정원도 대북 수사권도 폐지하고 국내 정치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지금 법이 있어도 그걸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수준이 밀린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폐기해야죠. 이게 법이 얼마나 웃긴 법이냐면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압수수색이든 뭐든 도감청이든 법원의 영장이 있든 영장 없이 국정원이 의심분자라고 찍는 순간 미행, 도청, 감시 다 하고 계좌까지 다 들여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헌이죠. 그런 위헌 소송, 위헌 재판하면 반드시 폐기되게 돼 있어요. 저들이 그러니까 별짓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잠깐 그러면 서울시장에 하면은 어떻든 강력경선은 지금 현직에 있는 박원순 시장이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선선하겠다고 결정 안 했지만은 어떻든 현직 시장도 똑같이 경선을 해야 되는. 당연하죠. 그러면 충분히 경선에. 근데 이제 저는 정치인들이 루에 빠질 수 있는 것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자기 객관화를 항상 실패합니다. 그렇죠. 네. 자기의 좌표를 못 찍어요. 자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이제 서울 당원과
내가 서울 시민이 원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산 것은 저 자신을 객관화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된다 안 된다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이상 단위 서울시장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대 정신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이에요. 승패를 떠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면밀히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뜻이고 그것이 시대 정신이 나한테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승패와 관계없이 도전하는 것이고 설령 내가 될 가능성이 있어도 시대 정신이 나한테 없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냐면 지난번 TBS 교통방송 여론조사 때 이재명 시장까지 같이 서울시장 낀 상태에서 박원순 1등, 이재명 2등, 제가 3등을 했어요. 박영선이 4등이고 뭐 미미한 차이였지만 그래서 그때 한번 민심의 일단을 한번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민심의 일단 또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축구를 잘한다고 아무 포지션에 가서 뛸 수는 없는 거고 골키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골키퍼를 빼야 되는데 센터포드를 뛰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이 모두 다 대낮에 아무거나 해라 한다고 나서는 건 아니죠. 마치 제가 컷오프 때 탈당에서 부속 나가라고 99.9%만 보냈지만 그건 길이 아니잖아요. 원한다 할지라도 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갈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승복하고 백의정부를 선언하고 유세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축구 선수이면 분명 하나 너는 센터포드를 떼라 미드필더를 떼라 최종 스위퍼를 떼라 골키퍼를 떼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금 서울시장이 본인이 할 때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는 라고 생각이 본인 저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은 항상 있죠. 무슨 전지전능한 사람이 서울시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갖춰야 될 덕목이랄까 그것은 서울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노력과 정성, 능력 이거고요. 그걸 파악하면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시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호준 동의보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그러니까 통즉 통할 통자야. 통하면 즉 불통 아프지 않다. 불통 통하지 않으면 즉통 바로 아프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도 기와 혈이 통해야 동맥경화도 안 생기고 건강하듯이 선하게 이렇게 피와 기와 혈이 통하는 것처럼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하다 보면요 모든 능력과 지혜는 그 과정에 나온다고 봐요.